저희가 6월과 그다음에 이제 8월에는 호국, 그다음에 애국 이런 거 이제 기념하는 그런 좀 행사를 갖습니다. 특별히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또 6월 25일 한국 전쟁. 이건 뭐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이게 동란인데 이런 그 6.25 사변이 있고 해서 우리 온 국민들과 또 우리 교인들 또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의 교훈을 좀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6.25 전쟁과 미국의 도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교훈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독재 전체주의 그 체제 시진핑 이 둘이 이제 대결을 벌이다가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알고 또 우리 교인들 또 아이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아마 매우 좋아하시는 이충근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그 6.25 때 되면 제가 좀 바빠지는 편입니다. 제가 그 전공이 전쟁이라 맨 처음에는 전공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뭐 그따위 것을 공부했냐고. 근데 그 전쟁이 참 인간 세상에 아무리 짧은 전쟁이라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 6.1 전쟁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죠. 아무리 긴 평화라도 평화 시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전쟁 이름은 많아도 평화가 오래 계속됐을 때 그거는 무슨 평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그 전쟁이 인간 생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국내 정치는 우리 인간 생활에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1000년 이상 정말로 힘들었던 거는 전부 국제 정치였습니다. 국내 정치는 아무리 괴롭고 그래도 전쟁 우리가 당했던 국제 정치적인 그거보다는 훨씬 덜해요. 이제 국제 정치를 잘 알면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가 좋은데 지금 순수히 국제 정치만 보면은 우리가 살기 정말 지난 1000년 동안에 아마도 제일 괜찮은 시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의 힘이 우리를 괴롭게 했던 세력들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를 그래도 도와줬던 세력이 엄청나게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도와줬던 세력이 미국이고 우리를 언제라도 괴롭힌 것이 중국인데 중국과 북한이 오늘 뭐 이따가 중국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언제 끝나는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뭐 거의 확신이 쓸 정도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오늘 앞부분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한국전쟁 때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던 민족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부지런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았으니까 그 6.25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살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현대국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기틀이 된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국제정치학으로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여러분 영어로는 코리안 워인데 코리안 워 한국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코리안 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싸움이라는 뜻인데 한국에서 싸운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20나라입니다. 우리 쪽 편에 대한민국 더하기 16개국
그리고 저쪽은 북한 더하기 중국, 소련. 그러니까 20개국이 왔는데 1950년 세계의 강대국은 다 와서 싸운 겁니다. 이쪽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독일 빼놓고는 강대국은 다 와서 싸운 거예요. 저쪽에 중국, 소련. 이렇게 그 강대국들이 와서 이 좁은 땅에서 3년 동안 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전쟁, 지구에 있는 모든 전쟁 중에서 한국 전쟁이 7번째로 큰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기준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30년 전쟁, 7년 전쟁 빼놓고 한국 전쟁이 제일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전쟁이다.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가 생기는 기틀이 되는데, 여러분 그 전쟁과 국가의 관계는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모든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전쟁은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전쟁은, 지금 전쟁을 잘하는 나라 200개가 남아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전쟁 못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잘하는 것들만 200개가 살아있는 거가,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죠. 저 사람이 찰스 틸리라는 그 미국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럽의 한 역사를 1000년쯤 공부를 해보고 거기서 전쟁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를 내렸는데 아주 쉬워요. War made the state.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And the state made war. 그리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미국 이런 정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조직은 조금 지나가다 없어져요.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는 20살 되면 다 군대 데리고 갑니다. 그죠? 징집. 그리고 모든 국민한테 세금 받습니다. 조세. 그러니까 조세와 징집은 현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에 이겨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헌법에 써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군대를 갔던 안 갔던, 장교든 방위든 전부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전쟁하는 조직이니까,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쟁과 국가는 그렇게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든 전쟁은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에 일본이 깨지고 미국이 이기고 소련이 이겨서, 소련 때문에 북한이 생겼고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그 세계적으로 좀 씩씩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6.25 때 다져진 그거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뭐 군사력은 6등 정도까지 올라왔죠. 종합국력 10등 정도까지 올라간 나라가 된 겁니다. 거의 맨 뒤에서. 그런데 국제 정치가 얼마나 썰렁한 거냐?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한 타니샤 파젤이라는 여자 교수인데, 이 사람이 1816년부터 2000년까지 184년을 기간으로 잡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1816년을 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소중한 국민국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냐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를 1816년으로 칩니다. 그 이전은 전부 왕이에요. 왕들끼리. 왕들은 다 친척인데, 영국왕, 프랑스는 다 친척입니다. 그거 아니고 이제 영국 국민, 프랑스 국민, 이태리, 독일 국민 국가가 생긴 것이 1816년부터인데, 그때부터 2000년까지 184년을 연구해 봤더니 지구에 존재했던 나라가 207나라입니다. 그런데 서기 2000년을 딱 끊어보니까 그 207개 중에서 66나라가 없어요. 66나라가 없습니다. 그 207분의 66, 32%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은 나라가 왜 죽었냐를 이 책에서 연구한 겁니다. 66나라 중에서 50나라가 옆에 나라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얼마나 국제정치는 썰렁합니까? 이거 184년이라 치면은, 사람으로 치면 30살입니다. 184년 동안에 국가의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나라의 4분의 3이 옆
길거리 지나가다 깡패한테 맞아 죽은 것이다. 그게 국제정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1905년 코리아 재팬한테 맞아 죽었다라고 뒤에 자료로 나옵니다. 나는 그거 보고서 내가 일본 학자였으면 내 이메일 보냈을 것 같아요. 아직 파잘 교수님, 우리 한국 때려 죽인 적 없어요. 근데 나는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죽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없어졌던 나라입니다. 없어진 나라 66개 중에 들어가고 맞아 죽은 나라로 이 교수가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그만큼 국제 정치가 썰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썰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한국을 만든 다음에 그 얘기 다 하면 이제 너무 기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에 생겼는데 대한민국 만들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군이 나라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 취임식 할 때, 대한민국 건설할 때 미군 장군 두 사람이 맨 앞에 서가지고, 옆에는 메가더 장군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하지 장군이 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가를 선포하는 걸 축하하고 그랬죠. 그런데 48년에 국가를 8월 15일 날 선포하고 한 달쯤 됐을 때부터 미군이 빠집니다. 미국이 이제 나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가야지.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가면 큰일 난다. 저 북한은 저 군대 만들어가지고 전쟁할 텐데 가면 어떡하니? 근데 우리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괜찮은 대통령이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데도 미국은 지가 필요하면 갑니다. 그때 그냥 갔어요. 그래서 다 빠져나간 것이 49년 6월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전쟁 나는 49년 6월 30일 날 다 나가고 없어요. 그 500명 정도 그냥 훈련시키는 병사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난 것이 그 다음에 6월 25일이니까 365일보다 5일, 그 360일 만에 나라가 미군이 빠지니까 전쟁이 나버리더라는 그 얘기죠.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이때 왜 나갔니? 왜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서 나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냥 막 계산하는,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 계산해 봤어요. 도와줘야 될 나라 A, B, C 해가지고 열 몇 나라를, 16나라를 보고서 순서대로 보니까 한국이 13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도와줄 힘도 없고 순서도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설마 걔네들이 또 전쟁하러 올까? 이런 마음으로 CIA는 전쟁 난다고 보고서를 냈고 미국 육군성은 전쟁 안 난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정치가들, 전략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대되는 보고서가 두 개가 올라오면은 전쟁 난다에다가 걸고서 정책을 짜야 되는 겁니다. 전략론은, 이 국제 정치는 항상 비관적이라야 돼요. 우리가 그 화재보험 들어놓으면은 불나기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죠? 생명보험 걸어놓고서 야 왜 이렇게 병이 안 걸리지 그런 사람 없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국가의 삶, 우리 건강 이런 것들이, 집의 그 안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불이 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하는 일인데, 그때 이제 미국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아주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미국한테. 49년 봄에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정부한테 나토 같은 태평양 방위기구, 여기다 나토를 하나 만들어줘, 우리나라도 나토에 들어가게 해줘. 미국이 안 해줬어요. 한미 간에 뭐 두 나라 또는 다른 나라도, 제3국도 포함하는 침략국에 대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해달라, 이것도 안 해줬습니다. 공산군 침략에 대비하는 트루만 대통령의 정책에 의거 통일된 민주 독립 한국을 방해한다는, 그 너네 우리가 방해해줄게 글이라도 써달라는데 그것도 안 써줬습니다. 그래서 참 이승만 박사의 요구는 험악했는데 그때 안 써준 이유는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뺏겨도 냈을 때 그래봤자 가난하고 별 볼 일은 없는 나라 하나 소련이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옛날에는 이거 뭐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근데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이 많아요. 그 우리가 가라 그래도 야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겠어 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한국의 방위에 개입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때 나라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미국이 미안해, 도와주고 싶지만은 내가 그만한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그 정도 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와줄 16개를 다 도와주면 되겠는데 내 13번까지 도와주기는 내가 능력이 딸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나갔죠. 그러고서 이제 전쟁이 난 다음에 뭐 방위조약 맺는데 그 전쟁 나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가 지금도 이런 거 이와 같아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대 요 파란색이 자유자본주의 진영입니다. 지금은 요 네 나라가 그 우리 자유진영의 적입니다. 이 네 나라를 공산주의라고 안 그러고 그 저 지역이 유라시아죠.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국가. 그 유라시아 독재국가가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가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이 네 개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유진영, 그 자유진영에 미국, 영국, 독일, 뭐 호주, 일본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고. 그래서 옛날하고는 싸움이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옛날엔 냉전일 때는 소련하고 중국이 같은 편이고 그럴 때 그때 미국 진영이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넷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 보니까 넷 중에서 소련 비틀거리고 중국 죽어가고 있고 북한 죽어가고 있고 이란마저도 이스라엘한테 험악하게 얻어맞고 있더라.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환경입니까, 그죠? 그 네 나라가 유라시안 딕테이터스인데 그 딕테이터가 박살이 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친구가 돼서 막 이러니까 그 겁나십니까? 그랬더니 겁 안 나요. 왜냐면 그거 세 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세거든요. 미국이 훨씬 셉니다. 미국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가 훨씬 센 것은 아닌데 바이든은 그 힘을 활용할 줄 몰랐고 트럼프는 그 힘을 마음껏 과시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요 조그만 나라가, 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70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보호화사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화사를 국제정책으로 바꿔서 말하면은 이 전체보다 더 센 미국이 우리 편이었던 겁니다.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 6.25라는 전쟁인데, 전쟁 나기 전에 미국의 애치슨 장관이 미국의 방위선을 걷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은 다 철수하고 대만은 뭐 그냥 그때 없었죠. 철수하고서 대만하고 한국이 방위선 바깥에 빠져나갔는데 이거를 그 좌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미국이 말이야 한국을 버린 거야. 근데 가져간 적이 있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정말 해석하면은 미국이 금을 거놓고 그 바깥에는 일본하고 필리핀, 소련, 중국, 일본, 필리핀 건드리면 나는 가만히 못 참아. 그거는 절대로 못 참아라고 한 얘기지 한국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한국은 도와주면 좋지만은 도와줄 만큼 중요하지도 않고 도와줄 만큼 힘도 없었다가 그때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필리핀은 건드리면은 내가 싸우러 와야 돼. 그러니까 중국, 소련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Red Koreans invade South. 북한 빨간 사람들이 남쪽을 침략하였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경선은 직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곡선으로 돼 있죠. 6.25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에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국경선이 직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막 밀고 내려오고 이제 뭐 2달 만에 여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 남았는데 살아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이 무슨 일 할 때 지금 낙동강까지 밀린 거야. 이제 반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6.25 때 그 얘기죠. 역사를 보면 참 저는 뭐 우리 여기다 뭐 우리 참 하나님 충실하게 믿는 분들이지만은 국제정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세계사가 역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여기 이제 미주라는 시골에 있는 자기 집이에요. 미국 대통령들은 토요일마다 고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 났을 때가 미국의 토요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기 2층에 있는 서재에서 책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치슨 장관이 각하 큰일 났습니다. 38선 전체에서 공산당이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트루만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갈게 그랬습니다. 밤에 비도 오고 한 밤 10시 앞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애치슨 장관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냥 주무십시오. 내가 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트루만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오. 예. 그러니까 왜 미국하고 한국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잠자고 있을 때 한국에서 중요한 뉴스가 오면은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걸라 그러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애치슨 장관이 전화를 걸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That son of a bitch. 저 개 같은 놈들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전화를 해요. 야, 이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그래서 다 철수를 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 났다고 가서 막아야 되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미국이란 나라의 기독교적인 도덕입니다. 한국이 중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소련, 너의 그 극악 무도한 행태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 여기서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말할 때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 전화 받았을 때 읽고 있던 책이 있습니다. 책이나 읽다가 잘나고 그래서 서재 가서 읽는데 그 책이 해필 이 세상의 모든 큰 전쟁은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커지게 된 것들이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가는 처칠이나 스탈린이었지 트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탈린 이놈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야. 내가 아무리 좀 루즈벨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저놈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빌빌거리면은 이거 바보구나 하고서 독일을 건드릴 거야. 독일 건드리면 3차 대전 되는 거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작은 전쟁을 미리 막아야지 큰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와서 싸우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시 국제정책으로 풀이하면은 한국을 포기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국가 이익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싸우러 온 것은 기독교적인 도덕 관점에 이런 깡패들이 횡행하는 세상은 미국이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세상이 그렇지 않아도 소련이 지금 힘이 막 세지고 설치고 있는데 그래서 막으러 온 것이죠.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한 2달쯤 됐을 때 8월 달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중요하지도 않은 한국에 지금 몇십만이 가서 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그랬더니 트루만이 말없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한다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힘든 결정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하늘에 나는 이걸 보고서 그 하늘의 뜻이 내가 전화 받았을 때 읽은 책에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가 제가 우연히 빌리그레암 목사의 회고록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나는 날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는 30대 아주 청년 목사예요.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를 치는데 여러분 전보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전보 뭔지 다 알죠? 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글자를 써서 보는데 글자가 많을수록 돈이 많아요. 그래서 글자를 있는 힘 다해서 줄이는 게 이제 전보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인천에 있는데 아버지가 인천역 12시 착 그러면은 마중요 그러면은 내가 인천역에 12시에 도착하니까 마중 나와 이런 뜻입니다. 길게 다 쓰지 않고 그냥 중요한 그렇게 쓴 전보문이에요. 읽어드릴게요.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5년 만에 전쟁이 또 났으니까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이니까 이 국가에 위기가 처했는데 우리 미국 국민들은 기독교도들은 수백만 기독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공산당하고 맞짱을 뜨세요. 그 뒤가 좀 감동적이에요.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그때 뭐 기독교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리고 공산주의랑 제일 처절하게 싸우는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만약 한국이 지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미국이 허락할 수 없다. We cannot let them down. 여기 them이라는 건 한국의 기독교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 하늘의 뜻이야라고 얘기한 본질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거를 정치학자들이 목사님 자서전 안 읽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우리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구해준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아주 서울대학의 그 한국전쟁 연구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빌리그레함이 나라를 구해준 거가 맞냐? 하나님이 구해줬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다 하다가 네 얘기를 해서 나한테 전화 걸었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빌리그레함 목사가 전보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고 계시는데 6.25에 관한 낭설들, 그걸 이제 낭설 비슷하게 생각했다가 이 진실이에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책 앞에 3페이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유엔군이라는 군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 가서 싸워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상임이사국 5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하필 그거 할 때 소련이 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 결석했지만은 나와 있는 4나라가 다 찬성하니까 찬성해 하고서 그래서 유엔군이라는 군이 생긴 겁니다. 그때 왜 소련은 거기 안 갔을까? 우리 좀 약간 엉성하게 가리키는 교수님이 지가 전쟁 일으키고 창피해서 어떻게 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대만이 왜 안보이사국이니? 중공으로 바꿔줘. 대만이 안보이사국에서 쫓겨나고 중국이 안보이사국 될 때까지 나는 거기 출석 안 해. 미국이 그래서 한국 문제를 글로 갖고 가면서 소련 놈들이 이번에 올레나까지 얘기를 하고서 간 겁니다. 안 오니까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딜이 가가지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소련이. 근데 그때 사무총장이 트리그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소련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얼마나 그 순간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소련이 와가지고 나 반대 그러면 유엔군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참전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인 이유, 소련이라는 그 강대국이 지 멋대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유명한 하와이 대학 교수인데 코리안 디시전, 이거는 한국 전쟁을 일사천리로 참전하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관리를 몇 명밖에 안 불러요. 민주국가인데도 몇 명 딱 불고서 소련 놈들 나쁜 놈들이죠. 이거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이거 군사력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맞죠?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래서 그 하와이 대학 교수가 위기가 됐을 때는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정책 결정이 똑같다 라고 하는, 그래서 코리아 디시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 사례인데, 하여간 그냥 일사천리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이 6월 25일 날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물론 일본에 있는 미군이 왔지만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병사예요. 우크라이나 사병인데 좀 늙어 보이죠?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살입니다. 그 나라는 자기 나라 지키는 일을 포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젊은이들 어디 가고 43살짜리가 병사예요. 이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것을 우연히 내가 텔레비를 보다가 캡처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한 6배쯤 되는 넓은 나라입니다. 소련 비행기들이 와서 계속 폭격하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늘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토하고 미국한테 이 하늘 좀 막아주세요. 하늘 막는 거가 구사용어로는 No Fly Zone. 그러니까 여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소련 비행기 거기 우크라이나 하늘 들어가면 안 돼. 그걸 해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나토 사령관이 그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해갖고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와가지고 미국이라도 이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백악관 대변인이 젠 사키라는 여자인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절규하는 걸 보니까 참 안 됐다. 그렇지만
그거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늘을 노플라이 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전투기가 가서 소련 전투기랑 싸워야 된다. 그래야지 노플라이 존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안하지만 3차 대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는 좀 주더라도. 여기 만약 말이죠, 이 러시아 군들이 몇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쌌을 때 이 전쟁 못 일어나게 하려면은 미국이 모른 척하고 훈련하는 척하고서 공수부대 한 500명 떨겨뜨리면 전쟁 안 합니다. 미군 500명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왜? 깡패들이 그러죠. 이건 내 동네야, 저건 네 동네고, 서로 건드리지 않기. 그 우크라이나는 강대국 정치에서는 러시아 동네입니다. 쿠바는 미국 동네고, 그런 그 깡패들의 룰이 있는 거예요. 국제정치 국가들은 얼추 깡패 스타일의 정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명사가 니네들 겁쟁이야. 미국 오바마 때부터 거짓말했어. 너네들 거짓말장이야. 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거야? 리비아 이라크에서는 했잖아. 리비아 이라크는 미국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니까 한 거죠. 러시아가 무섭지?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불시시야. 뭐 이제 소똥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강대국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울부짖는 걸 봤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때 우크라이나보다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도와주러 미국이 왔다는 것이, 미국이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멋있는 깃발, 미국 깃발이 아니라 유엔 깃발 들고, 그러니까 정통성이 훨씬 있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우리가 뭐 할 얘기 많지만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난중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참 감동스러운 장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6월 25일 날 났는데 이승만 박사가 막 화가 나고 막 답답한 거예요. 6월 26일 날 새벽 한 3시 무렵에 동경에다 전화가 옵니다. 메가더 바꾸라고. 메가더 사령부에 별이 5인 장군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 부관이 지금 주무십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소리를 칩니다. 호통을 쳐요. 깨우라고. 주무십니다. 깨워. 여기 가서 깨웠어요. 그 메가더가 딱 깨가지고 부시시하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 책임져. 내가 뭐라고 그랬어? 미군 나가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책임지란 말이야. 나는 그 순간에 영어로 미국 별 5을 호통칠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는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전쟁 내내 꼰총을 머리에다가 두고 잤대요. 왜 이걸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공산당을 만나면 그놈 쏘고 나도 죽어야지. 그래서 총알을 장전해 가지고 총을 들고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것이 7월 1일인데 그동안에 뭐 미군이 전부 다 해서 부상당한 사람까지 17만 2,800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4만 5천. 그러니까 한국을 100이라고 쳤을 때 미국이 무려 27%나. 그러니까 참 미국이 자기 전쟁을 한 거예요.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나라를 이렇게 와서 도와준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미군에, 특히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미국의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참전했는데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가면은 신의 아들, 병사로 가면은 뭐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방위로 가면 장군의 아들, 장교로 가면 사람의 아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장군의 아들은 방위는 해야 돼. 그리고 신의 아들이면 군대 안 가고. 근데 장군의 아들들이 전부 전쟁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워커힐이라고 서울 가면 워커힐 호텔 있죠. 그 뭐 워커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건 아닌데 지금 도봉산역 거기 부근에서 이제 전사하신 장군이 워커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그 한국에서 이 사람도 나중에 별이 4개가 됐어요. 워커 장군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시신을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벤플리트 장군인데 이 사람도 대장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대위인데 26에 죽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평양 부근에서 추락한 거예요. 이 죽은 날이 크리스마스 거의 됐을 무렵인데 12월 28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며칠 후네요. 그해 3월 달에
아버지가 60대 가지고 둘 다 한국 전쟁에서 아버지의 회갑 파티를 아들이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에 폭격하러 갔다가 죽었는데 겨우 26에 죽은 거예요. 워커 그 소위였다가 이제 중위였다가 죽은 다음에 대위로 올려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편지가 나중에 발견되는데 폭격하러 갈 때 엄마한테 편지 쓴 거예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벤플리 때 소위 때. 이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이제 싸워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동맹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혈맹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전쟁터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한 사람들입니다. 540명의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인데 7월 1일 날 북한에 도착했고 거기서 기차 타고 대전에 7월 2일 날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트럭 타고 오산에, 저쪽 그 일본 국도에 오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중미령이라는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서 7월 5일 새벽에 북한군 5,000명하고 붙습니다. 미군 540명하고 북한군 5,000명이 붙었는데 나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이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540명이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 전투를 했는데 사망 전사 150, 실종 없어진 사람들, 그 시체도 못 찾은 사람들 30일. 그래서 540분에 180일, 딱 3분의 1이.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처음 붙은 다음에 우리가 이게 북한 놈들이 보통 강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그때 북한이 갖고 있던 탱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T-34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했던 데를 지금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 해가지고 이 공원이 생기 전에는 그냥 큰 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전비, 처음 싸운, 미국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붙었던,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중미령 전투는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의 작전이었다. 180명씩이나 죽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미국 전쟁사에서 패배한 전투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에 보니까 여기서 540명이 북한군을 열흘을 묶어놓은 겁니다. 북한이 거기서 자기도 그냥 세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줄을 서가지고 공격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부산을 통해서 미군이 몇만 명이 들어오고 탱크 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희생을 치러서 북한을 열흘을 붙들어 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천 상륙작전 할 수 있고 이런 병력이 다 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가더 장군이 이거는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거로 바꿨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이긴 거로 이게 다시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한국군들 전투하는데 이게 말이죠, 생긴 지 1년 된 나라입니다. 1948년 8월에 생기고 그리고 1년 10개월 만에 전쟁 났으니까 나라로 치면 2살도 안 된 나라의 군인들이 싸우는데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야, 이게 왜 이렇게 얘네들은 잘 싸우는 거야 라고 전부 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도망가는 녀석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전쟁이든지 무섭습니다. 인간들이 다 죽을까 봐 다 도망가요. 그래서 소련군은 말이죠, 하사가 맨 뒤에 서면서 나오는 놈을 쏩니다. 도망가는 놈을 쏘는 거가 하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에 의하면은 소련군이 제일 많이 죽은 것은 독일군이 아니라 자기네 하사들한테 죽은 거다. 무서워서 도망가면 뒤에서 쏴버리니까. 그 정도로 전쟁터는 무서운 건데 한국군이 도망을 한 거는 그 탈영병이 없는 거. 그래서 미군들이 나중에 분석을 뭐로 했느냐면은 이 2년밖에 안 된 나라가 뭐 민주주의를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충성스럽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승만을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의 부하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 합리적인 분석은 그때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 싸웠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고 이 사람들의 그 전투 정신, 자기 그 생활력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그거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세 가지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라고 제가 언젠가 말했을 거예요. 3C, 캐피탈 C, 크리스티애니티, 하나님. 그리고 캐피탈리즘,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컨스티튜션, 헌법, 민주주의.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걸 딱 빌려온 다음에 우리는 약하니까 미국과 엮어놔야 돼. 한미동맹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기둥은 세 가지 C 플러스 미국을 코 꿰놓은 겁니다. 미국이 코를 꿰인 거예요. 6.25 때.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는 뭐 웬만큼 그 돈독한 관계가 아닌데 6.25의 영웅을 백선엽 장군이라고 그러죠. 백선엽 장군은 뭐 그래도 천수를 누렸습니다. 100살 되는 날 그 당시 미국 대사가 와서 이거 아주 극도의 예를 갖춘 겁니다. 무릎 꿇고서. 이 사람 본인도 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미국 해군 대장 출신에 와서 이렇게 예를 바치고, 그리고 요 사진을 이 사람이 여기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미국 해리스 장군이, 해리스 제독이.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구해졌는데 뭐 인천은 또 아주 그 유서 깊은 6.25의 도시죠. 미국의 요건 장전호 전투했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한 건데 워싱턴 가면 있습니다. 워싱턴 가서 이제 이런데 우리 절하러 가면은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애국가 부르고 이게 고개 숙이면은 그 관광온 백인들이 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메가더 장군 참 뭐 존경하는 장군이죠. 이때 그 1950년 9월인데 이분이 1875년생이니까 참 노 장군이 정말 그 직접 전투 지휘를 한 겁니다. 요것이 미군하고 한국군이 미국하고 북한이 첫 번째 붙은 중미령 전투인데 병사가 바주카포로 탱크를 쐈는데 펑 하고 맞았는데 움치다 들리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스 부대가 가지고 있는 이 포로는 북한 탱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악전고투를 하는 거죠. 요 사진 찍고서 1, 2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병사가 총 맞고 죽습니다. 얘가 한국 전쟁에서 첫 번째로 전사한 사람이에요. 그 케네스 쉐드릭이라는 2등병입니다. 18살짜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이 사람은 소위입니다. 이 사진 찍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죽어야만 받는 무공훈장,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워커 대장의 아들, 나중에 자기도 대장이 된 워커힐에서 워커 장군을 운구했던 아들이고, 그리고 또 아까 벤플리트 장군 아들은 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폭격하러 갔다 죽었다. 뭐 그 외에도 참 이런 감동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이 발견된 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Happy New Year from Korea 1952. 그러니까 아마 1951년 연말에 찍은 사진 같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1952년을 환영합니다라고 자기 친구들한테 보낸 카드일 텐데, 난 이거 볼 때마다 야, 이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면 거의 90몇 살, 100살 됐겠다. 이분들이 다 살아 계셨을까? 한국 전쟁에서 뭐 엄청 많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요거 지게지고 가는 미군인데 둘 다 웃고 있어요. 내가 이 어느 이승만 박정희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사진을 그러니까 집어넣어 달라고 뭐 사진을 드문드문 넣는데, 이 사진을 보고서 그 편집하는 아줌마가 계속 울었어요. 왜 이런 사진을 갖고 자기를 울게 만드느냐고. 그래서 아니 울지 마시라고, 여기다 웃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병사들이, 미군들이 지게 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게는 영어로 뭡니까? 없어요. 미국에는 지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A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 지게가 A 프레임입니다, 영어로. 그 A 프레임을 미고 다니는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끝내주는 거라 박격포를 절어요. 여기다가 박격포 혼자 절대로 못 드는데 몇 명도 낑낑거리는데 그걸 올려놓으면 들고서 걸어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끝내주는 물건이다.
길이 없어도 다닐 수 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물도 가고 산에도 오르고, 그리고 쉴 때 너무 좋아. 딱 놓으면 45도 각도가 돼가지고 소파가 돼. 그래서 미군들이 아주 참, 근데 그래도 보면 참 애타잖아요, 그죠? 앞에 총 들고 지게 미고. 이게 그 한국 전쟁에서 나온 참 끝내주는 이게 국가입니다. Our nation. 우리나라는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명예를 드립니다. Who? 그들이 answered the call. 국가가 불렀는데 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름은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이게 그 A급 국가가 되려면은 이런 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정의의 마음,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 남들 도와줬을 때, 제가 이거는 하와이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5 형제가, 그러니까 6남매예요. 아버지 엄마인데 6남매인데 5 아들이 장교, 사병, 육해공군 해가지고 한국에 5명이 통째로 한꺼번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내가 이제 있을 때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다 군대가 있는 거는 그래도 국가에서 피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이 다 군대 갈 때 막내를 보통 방위로 빼주고 그랬어요. 그 엄마 있는 데서 출퇴근하라고. 저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제가 장교를 하는 바람에 우리 막내가 형 때문에 자기는 군대 다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5명이, 이거는 또 자원이 돼, 자원. 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38선에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밀리는데 이게 그 기도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싸웠더라고요. 50년 9월 그때 이제 부산 대구만 남았을 때입니다. 구국기도회가 열렸던 경남도청, 나라를 위한 기도회, 아주 정말 그냥 통성기도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죠. 나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남았을 때 그때 워커 대장이, 야, 이게 내일 9월 11일 날 여기 영천에서 전투를 하는데 영천을 못 뺏으면 우리는 진다. 그래서 미군은 일본이나 오키나와로 도망갈 거야. 그런데 미군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군 엘리트들, 그리고 한국의 높은 사람들 망명정부 만들어야 되니까 도망갈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정일곤 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국군 2기 3개 사단을 포함 10만 명의 요인, 중요한 사람들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을 건의를 하면서, 그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고서 전투를 했는데 정말 영천에서 이긴 거예요. 거기서 이겨서 이 나라가 살아남은 겁니다. 9월 11일 날 이기고, 그래서 인천으로 와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했고, 그래서부터 이제 여기서 영천에서 이기는 바람에 서울 9월 28일, 그러니까 인천을 9월 15일 날 상륙을 했고 9월 28일 서울을 또 뺏었고 찾았고, 그리고 국군이 밀고 올라가서 국군은 동쪽으로 주로 올라가고 미군은 서쪽으로 올라갔는데, 미군이 평양 다 간 다음에 한국군 니네가 들어가서 양보했어요. 왜? 평양은 한국군이 점령하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싸운 겁니다. 원래 군인들이 그래도 내가 공군을 세우면 지가 들어가서 깃발 꽂고 싶은데,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참 이승만 박사가 도망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런승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는 전쟁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가족은 만주로 미리 보내고 자기도 만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김일성이는 만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손조도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손조도 임진왜란 때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송룡이가 전하께서 이 강을 건너시면 국민들은 다 일본 편 됩니다. 백성들은 쌀 주는 사람 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주로 안 가고 한경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확인된 거로 김일성은 만주로 도망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가서 6사단 병사죠. 저 철원 가면 있는 부대인데, 병사가 이 물을, 압록강 물을 수통에다 떠가지고 이승만 박사한테 선물로 보내고, 이때 통일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통일을 누가 막았습니까? 중국군이
모택동이가 말이죠. 이거 큰일 난대. 이거 어떻게 빙빙빙빙 돌면서 그래가지고 130만 대군이었습니다. 130만. 총도 안 들고 온 놈도 있어요. 거적대기 들고. 그래서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나라 사람이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북한. 뭐 북한은 우리 민족이지만은 그 사람으로 치면 중국인이 제일 많이 죽고 북한이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처절한 전쟁이죠. 여기는 뭐 내가 그 찾아봤는데 하여간 야반도주한 이야기 김일성이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압록강까지 갔는데 중공군이 벌떼처럼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일사후퇴죠. 1월 4일 날 다시 좀 눈물을 먹고 후퇴를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오르락 내리락 내려서 무수히 죽는 겁니다. 무수히. 이제 휴전을 해야 되는데 휴전회담을 하는데 휴전할 때 한치라도 더 뺏으려고. 그래서 참 잔인한 전쟁이 됐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진핑이가 한 말입니다. 6.25는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다. 그리고 시진핑 이게 이때는 부주석 때예요. 주석이 된 다음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한국은 예전에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시진핑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모택동보다 오히려 더 센 정치를 합니다. 모택동 때는 감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CCTV로 다 감시하는 겁니다. 중국의 CCTV 몇 개인 줄 아세요? 7억 개예요. 7억 개. 그러니까 두 사람당 CCTV가 한 개 있는 나라야. 그 나라는 국방비보다 경찰비가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국방비보다 경찰비가 더 높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망하는 겁니다. 6.25 때 장진호 전투라고 참 이거는 뭐 그래서 미군들이 싸우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 전투를 쓴 책 이름은 더 콜리스트 워, 세계에서 제일 추운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을 정도로 막 동사한 사람도 많고 미군이 해병대가 정말 몇십만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전쟁기념관 거기 가 보면은 장진호 전투를 했던 해병대인데 여기 몇십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얼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정말 너무 우울하고 참 비참한 장면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그 전쟁을 이제 데이비드 할버스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더 콜리스트 워, 가장 추운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죠. 이 전쟁의 가장 또 기적 같은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탱크 뭐 이런 걸 다 실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고 10만 명이 부대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군은 탱크를 싣고 도망을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 태울 자리는 없고 우리나라 통역병은 아니겠죠. 통역하는 사람이 그 미군 장군을 설득을 해가지고 울며 설득을 해가지고 탱크를 바다에다 버리고 사람을 싣고 오는 거가 그게 바로 10만 명이 거제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참 전쟁을 하면서 이런 작전도 했구나라는 그런 이건 뭐 슬픈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이 통쾌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이 간단하게 싸울 줄 알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 역사상 퇴임할 때 지지율이 최악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고 1년째 됐을 때부터는 휴전회담을 하면서 2년 싸운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전쟁이 났는데 이제 통일해야지 무슨 휴전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가 결의 안 냈습니다. 휴전 반대. 우리나라 뭐 중고생들 다 나와서 휴전 반대했어요. 그때 장면을 보면은 그때 뭐 지금처럼 프로파간다를 잘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이게 통일이 돼야지 여기서 또 휴전이 돼갖고 잘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참 열렬하게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잘 아니까 이거는 추전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군한테 옵션을 거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휴전에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찬성이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니네가 이 나라를 전쟁 나면 지켜준다고 약속을 해줘. 그게 동맹이 된 겁니다. 그게 한미 방위조약을 맺은 건데 그때 미국이 보기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거지 같은 나라가 제일 부자한테 전쟁 나면 나 지켜주기로 약속해 그러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근데 그거를 미국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뭐 다 반대요, 다. 압도적으로 다 반대입니다. 그 휴전 협정에 사인한 클라크 장군이 5월달에 미국에다 낸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래, 오케이, 그러면 휴전 안 해. 나 혼자 싸울 거야. 혼자 싸우겠다고 이제 소리를 질러대고 혼자 싸우겠다고 그래서 진짜 혼자 싸운 게 뭐냐? 반공포로라, 그러니까 포로를 몇몇 명 잡고 있는데 휴전할 때 저쪽 잡혀간 포로하고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승만 박사가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장군한테 전쟁하는 동안에 당신이 한국군을 지휘하라고 편지 써줍니다. 그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넘기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편지 쓰죠. 귀하에 용맹한 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의 코를 깬 겁니다. 네가 이거 다 책임져야 돼. 근데 이승만 박사는 뭐 깡이 있어가지고 한국군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밀렸다가 쭉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정일권 장군이었어요. 강릉 38선에 도착했습니다. 전화 걸어요. 정 장군 뭐 하나? 네, 38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38선에 도착해서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정일권 장군이 각하께서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한테 넘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38선을 다시 넘는 거는 이 전쟁이 달라지는 전쟁이죠.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왔어. 근데 넘어가는 거는 성격이 달라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넘어가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승만 박사가 막 덜덜 떨면서 귀관은 누구 부하인가? 네, 각하 부하입니다. 넘어간 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또 이승만 박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며칠 있다 따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승만 박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줬는데 아무 때나 내 맘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 박사 미국이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공포로 속방, 이제 내가 내 군대를 내가 스스로 주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반공포를 석방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 북한군이죠. 북한군인들 이승만 박사 사진까지 들고서 뭐 몇만 명이 풀려 나왔습니다. 그때 미군이 전투했어요. 미군이 그거 지키고 있는데 반공포로가 막 나가니까 전투입니다. 전투. 그래서 쐈어요 막. 그래가지고서 반공포로를 뭐 유엔군의 사격으로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전투를 한 것이죠. 미국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그걸 뽑아놓고 그때 처칠이 면도하다가 그 소리 듣고 면도칼을 떨겨뜨렸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휴전 끝나고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휴전 이거 못하는 모양이다 하고서 말이죠. 미국한테 막 난리쳤습니다. 그 미국 바보같이 말이야 제3세계에 그 노인 한나를 못 따게 해서 쩔쩔매느냐고.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방위조약 맺어줄 테니까 휴전에 그래서 휴전에 찬성은 안 하고 휴전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은 전쟁 나면 함께 싸우는 게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이게 보잘것없는 나라를 전쟁 나면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 약속을, 그래서 이것을 외교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외교의 신, 외교에 관해서는 거의 신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휴전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휴전 거기에 김일성 이름이 있고 중국 사령관 팽덕회 이름이 있고 그리고 마크 클락 장군 있고 그리고 북한 장군 김일이 있고 남일인가? 그리고 저 여기 미군 중장 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는 올라가도 불법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휴전에 사인한 적이 없어. 참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매일 북진 통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경계선이 생겼고 10월 1일 날 미국에서 이제 서로 미국 덜레스, 워싱턴 가면 덜레스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죠.
거기하고 이제 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덜레스 국방장관하고 변형태 장관하고 외무장관. 동맹.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잘 모르는데 동맹이라는 것은 친구, 친한 나라가 맺는 게 아닙니다.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친하지 않아도 맺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하나도 안 친한데 소련이 독일을 무서워하고 미국도 독일을 무서워하니까 동맹을 맺는 겁니다. 소련도 일본을 무서워하고 미국도 일본이 골치 아프니까 동맹을 맺어요. 근데 일본하고 독일이 죽으니까 그날로 적이 되는 거가 우리 역사에서 다 본 것이죠. 동맹은 친구가 맺는 게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중국, 북한, 소련을 공통의 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만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군, 북한만 막아줘. 그리고 미군, 너 중국하고 싸울 때 나를 제발 끌고 가지 마. 근데 그 동맹조약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이 조약이 적용되는 곳 태평양 지역이라고 다 너댓 번 나옵니다. 그 말이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누구한테 공격받을 때 두 나라는 같이 싸운다가 퍼시픽 에어리아. 중국이 퍼시픽이죠. 대만도 퍼시픽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그 중국에서 싸우는데 왜 미국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지? 그거는 한미방위조약에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소리고, 그리고 우리가 중립을 설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중립이다.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때 우리가 중립이면 피해갈 것 같아요? 먼저 와서 한국을 점령하는 나라가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거 우리 역사책에서 매일 봤잖아요, 그죠? 청일전쟁도 한반도에서 하고 러일전쟁도 한반도에서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이 야, 길 좀 비켜줘, 나 명나라 때리라 그런 거야. 너랑 안 싸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그 7년 전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장독 다 깨지고 전쟁 나면 옛날에는 장독하고 여자가 깨진다고 그랬죠. 여자들이 하도 깨지니까 여자들을 남자 옷 입혀서 길거리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네란 말이 생긴 거예요. 가짜 사나이. 한미동맹 맺어가지고 6.25의 결과로 그래서 한국이 미국 편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이제 모델이야. 그리고 북한은 소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북한과 한국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북한을 완전히 앞서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73년에 이게 크로스가 돼요. 그 이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삽니다. 6.25 끝나고 한 7년쯤 됐을 때 1961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80달러, 북한 국민소득 240달러.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하던 해에 80대 240이었습니다. 1대 3.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작년 걸 보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30배 잘 살고 필리핀보다는 5배 잘 살더라. 그런데 그 역사가 쑥스러운 역사입니까? 1961년에 북한의 3분의 1, 필리핀의 10분의 1이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두세 대 만에 필리핀의 5배, 북한의 30배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안전장치를 만든 것은 이승만 박사의 벼랑끝 외교정책 때문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진영에 완전히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둘이 싸울 때 중립을 쓴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나라 위치상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능력상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중립을 쓸 권리가 없어요. 동맹이 누구랑 싸우면 동맹 편 들어야지.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때 중립이다 그러려면 미국과 관계를 끊어야지 중립할 자격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너는 나랑 함께 싸우기로 법으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중립을 하니? 우리가 그걸 자꾸 모르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우리는 중립이야. 그러면 북한하고 나만 싸우고 미국이 나 중립할게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좀 잘 오해한 것이 많았다. 한미동맹 이거 종이 한 장짜리예요. 한미동맹 조약이 요거 책으로 한 페이지입니다. A4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읽어본 사람, 나는 우리나라 장관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어느 날 장관이 신문에다 글을 썼는데 이걸 읽어봤으면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말 했더라고요. 태평양 지역, 태평양이 바로 한미방위 조약이 적용되는 범위예요. 어떤 장관이 그렇게 썼어.
한미동맹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다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발 중국하고 싸울 때 우리 좀 끌고 가지 마세요. 이걸 읽었으면 그만 쓰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와 있는 미군은 점령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미방위조약 4조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줬고 미국은 받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우리가 너 여기 있으라고 한미방위조약에서 약속을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 미국은 그래 있을게. 그거죠. 그리고 6조가 재미있어요. 이게 약간 무시무시한데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무기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 접속사가 없이 어느 당사국이든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오늘 미국이 한국 이제 그만하자야. 그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에 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년 6월 14일 날 끝나는 겁니다. 또는 한국이 미국 그만해요. 그러면은 내년 6월 14일 날 끝나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 왜 이걸 넣냐면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철칙,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한국이라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도 앞에 이 조약은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를 써준 거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거의 영원한 동맹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미동맹은 우리나라가 통일된 데에도 있으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무려 67% 정도가 그때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통일된 데에 한국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어느 나라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큰 강대국들도. 그래서 뭐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동맹이고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정말 못 쓰는 놈이고 공산당은 못 쓰는 인간들이고 6.25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저게 우리 같은 족속이 맞아? 저 공산주의자들이 뭐 기독교 교회 불태우고 뭐 아주 엉망이었었죠. 이걸 보고서 공산주의의 비인간성 잔인함 이거를 미국도 깨닫고 한국도 깨닫고 그래서 한국이 정말 괜찮은 반공 국가로 건설하게 되는 기회가 6.25 때 처절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 현대 국가의 특기가 군사력인데 바로 한국이 그래서 어떤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니네는 부럽대. 할머니들이 길에서 대모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너네들은 역시 전쟁하는 나라가 맞는 것 같아. 자기네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다 그냥 나라가 망했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설명 같더라고요.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 데모하는 거 보고 감동받는 일본 기자를 봤는데 이게 6.25 이후에 한국은 국가 안보 국가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스테이트. 그래서 아주 긴장 상황에서 참 뭐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건 뭐 남자들 평생 군대 얘기하죠. 바로 이런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 소련이라는 나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궁극적으로 이거를 부셔야 되겠다. 그 냉전이 심화가 되는데 소련이라는 나라를 원래 2차 대전 때는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6.25 때 바직 38승 그을 때는 소련을 그렇게 악질로 보질 않은 겁니다. 미국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싸웠으니까 뭐 나중에 말로 다 되겠지. 그게 다 실패한 건데 바로 뭐 쭉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오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군 애덤 스미스라는 하원 군사위원장이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군이 없으면 전쟁이 나갔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디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펜드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100만 명 죽고 북한 다 잿더미 되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이기더라도 그건 못 써요. 그래서 아예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기 위해서 미군이 있으면은 그럼 북한이 아예 덤빌 생각을 못 해. 그건 영어로 디터런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디펜드 할 수 있지만은 디터런스를 하려면 아예 대비지도 못하게 하려면 미군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미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힘이 없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아예 하지 말고 그러면서 북한을 서서히 변절시키고 붕괴시키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그런 얘기죠. 작년
뭐 한국 전쟁 70주년, 한미 동맹 70주년 이래 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고마움을 다 표시했습니다. 그 미국의 LA 부근에 있는 판대기 아주 멋있게 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자유를 지키려고, 남한의 자유를 지키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땡큐 아메리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큰 거 붙여놨는데 뭐 1년 내내 미국 고속도로 광고판인데, 그래서 한미동맹 아주 좋은 동맹이죠. 60년 번영의 동반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무렵에 미국 대사관에 써붙은 거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한국과 미국 세계 속으로 함께 갑니다라고 썼더라고요. 지금 뭐 두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 만들어 달라는 줄 아세요? 야, 군함 좀 만들어줘, 군함. 중국이 막 빨리 만드는데 우리는 속도가 너무 늦어. 중국 거보다 우리 거가 좋지만은, 근데 너희는 우리 거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빨리 만드니까 좀 만들어줘. 군함 만들어 달라고. 그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중국에서 만든 배, 모든 중국의 화물선이 미국 항구 들어갈 때마다 큰 배는 22억 원씩 차지합니다. 중국 배는 다 반칙들이야. 이거 자본주의 원칙 어기고 막 만든 배들이야. 그러니까 독일이 그 배를, 중국 배를 타고 미국 항구 가면은 들어갈 때마다 150만 달러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선박 회사들이 중국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벌금 부과하는 바람에 전부 한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한 다음에 60조 어치가 우리한테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고 그랬죠. 앞으로 400기 정도 건설하는데 세계에서 그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또 보니까 한국이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보고 빨리 만들어 달래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이 이제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그 친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1961년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30배 잘 산다. 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전기는 한국이 북한보다 38배, 그리고 석유는 128배,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은 20배, 그리고 포장도로는 북한보다 한국이 128배. 맨 처음에는 북한이 모든 면에서 다 앞섰습니다. 발전량 앞서고 뭐 공업 생산량 앞서고 다 앞섰는데 지금은 상대가 안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미국 되게 좋아해요. 경제가 누가 제일 중요하냐? 중국이 제일 중요하다보다도 미국이 중요하다가 75.9나 나올 정도로 지금 경제도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수출액에서 1등이 아니에요. 미국이 1등입니다. 한 10년 전에는 중국이 1등인데 그때도 사실은 미국이 1등입니다. 뭐 나중에 뒤에 거랑 연결되지만 설명하면은 이 물건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팔리는 물건인데 여기는 삼성이라고 써 있고 이거 우리가 팔았구나. 우리가 미국에 이거 판 적이 없어요. 삼성이라고 써 있어도 요 부속품을 중국에다 파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물건은 미국에다가 우리가 수출한 게 아니라 중국에 수출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100을 수출했는데 미국에는 40을 수출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비중이 클 때, 그때 중국에 간 100 중에서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이었습니다. 그 부품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40에다가 70 내지 80을 더해야 되고 중국은 100에서 70 내지 80을 빼야 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경제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적은 없었다가 답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아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요것만 잠깐 보고서 이제 2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제 요거 끝나고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 전에 선거할 때 통일연구원에서 엄청나게 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도 다 물어본 거예요. 나 그때 이재명 나왔었죠. 여기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 중에서 한미동맹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가 9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중에서는 96.4%. 우리 국민들한테 한미동맹은 이거는 상수예요. 90%가 넘게 지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100% 동의하는 겁니다.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놀라운 숫자죠. 93.9, 95.6.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에서 중국에 관한 가장 큰 여론조사, 요건 한 2년 됐습니다.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1등이 일본입니다. 2등이 호주, 스웨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이 중국을 세계에서 7번째로 싫어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제일 좋아하고. 그런데 정치가들은 친중하는 사람 많죠. 국민들은 다 반중인데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더라도 이것을 어기어서는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대사를 제일 오래 한 김하중 대사라는 분, 김대중 대통령 때 중국 대사죠. 이분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누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거 진부한 얘기는 묻지 말라. 중국도 미국이 제일 중요해. 근데 우리가 무슨 중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예. 한미동맹 뭐 아주 잘 하고 있고, 예, 뭐 대통령 새로 바뀌었는데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취임사에서 얘기했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진리죠, 진리. 우리가 비싼 탱크를 사오는 이유는 전쟁을 안 하려고 사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트럼프 얘기죠. 손자병법 얘기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핵과 군사더블에 대처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이거를 못 깹니다. 국제정치가 우리의 운명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깨는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죠. 히틀러가 아무리 깡패라도 히틀러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10% 정도 설명됩니다. 아니야, 히틀러보다는 독일의 나치스가 더 문제 아니겠어? 20%는 됩니다. 2차 대전이 터진 70%는 그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 빌빌거려, 독일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자유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제정치, 내가 맨 처음에 그랬죠. 우리의 운명은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정치적이다.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통일을 위해서 제일 좋은 조건은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놈이 뻗으면 됩니다. 중국, 북한이 넘어지면은 통일할 수 있는 끝내주는 찬스가 오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 텐데, 네. 이거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은 한 30, 40분, 한 40분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